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일신 울신하고 있는 재테크 1번지 정상욱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나 상해 종합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오랜만에 투자해서 이제 이익을 보신 분들이 꽤나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웃음꽃도 좀 많이 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 벚꽃이 지금 만개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테크 1번지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 가정의 재무상도 늘 꽃피는 봄날이 오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스스로 지피지기할 수 있도록 저희 많은 내역 준비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김현우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재테크 1번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4월 9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2015년의 99번째 날입니다. 벌써 내일이면 100일이 됐죠. 2015년 밝으면서 세운 그 계획들 어떻게 잘 이뤄나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계획들 혹시 흐트러짐은 없으셨는지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세우신 이런 신년의 재무 목표도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획 잘 세우고 이루고 계신가요? 네, 제가 아마 연초에도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금연 계획 아직 이제 딱 내일이면 벌써 100일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근무하시는 팀장님 제가 담배 피시는 거 봤습니까? 담배 피는 거? 못 봤습니다. 어디서 숨어서 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 보니까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앞으로 이 노력들 끝까지 전 잘 이어갈 테고요. 오늘도 김현 팀장님하고 많은 내역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경제 내비게이션 오늘도 잘 장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고요. 방송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문의 전화는 궁금하신 내용을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의 전화는 02-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재테크 이슈 시간에는 좀 재밌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장님 댁이 가양역 근처시잖아요. 네, 요즘 맞죠. 출퇴근하시는데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연장되고 나서. 저희 집이 그 9호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가양역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도 저희 집 옆집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9호선 저는 이제 출퇴근을 9호선을 타고 이제 그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연장이 되면서 갓생는 사람이 많았는데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9호선 요즘에 뭐 말들이 많은데 이 9호선 그쵸. 펀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호선 펀드. 진짜요? 네. 폐쇄형 펀드라서 지금은 사실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9호선 펀드처럼 오늘은 좀 특별한 이색적인 펀드들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렇구나. 그런 네. 펀드가 있었네요. 저 네네. 실질적으로 처음 들어봤는데요. 오늘 그 내역 되게 기대가 되면서 또 재미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역인지 천천히 한 번씩 풀어볼까요? 네. 아마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품 펀드, 한우 펀드, 또 콩 그쵸. 펀드, 얼마 전엔 물 펀드 이런 것도 나왔었고요. 당시엔 이런 투자 대상들이 좀 돈이 된다 싶어가지고 만든 상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의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또 나와 있는 독특한 펀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런 펀드들에 투자를 하려면은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야구 좋아하시죠? 팀장님 아시는 것처럼 저 야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나 LG 트윈스의 거의 광적인 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신 거 보니까 이와 관련된 펀드도 있나요, 혹시? 네. 그래요? 돗자리 피셔도 되겠습니다. 정확히 맞추셨고요.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됐죠. 요즘에 살펴보다 보니까 바로 프로야구 펀드라는 게 좀 눈길을 끌고 있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로야구 펀드 하면은 소장님은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시나요? 그러게요. 딱 듣기에는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으로서 야구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실상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그냥 문득 생각하기에 야구장에 이제 들어가려면 티켓을 사야 되고 네. 이 티켓의 흥행 수입이나 이런 걸로 펀드의 수익률을 가름하는 건지 네. 아니면 저처럼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전 구단 중에서 팬이 유독 많기로 좀 유명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팀이기도 한데 이게 펀드 수익률과 좀 관련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펀드라는 게 이제 그렇죠. 쉽게 말해서 여러 투자자들의 대상에 돈을 모아가지고 큰 목돈을 만든 다음에 이 목돈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그 수익을 나눠 가지는 게 펀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야구 펀드는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경기장의 운용 수익이나 뭐 이런 거에 쓰이느냐? 해가지고 살펴봤더니 이름을 보니까 프로야구 그룹주 증권 투자 신탁 주식형입니다. 이름에서와 같이 이 프로야구 구단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상하신 거와는 조금 다르게 야구장 어떤 운용 수익이라든지 뭐 직접적인 인파가 이렇게 몰리는 거하고는 연관이 그다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런 뭐 티켓이라든지 흥행 수익과는 별개로 예를 들면 뭐 LG나 뭐 기아, 네. 삼성이면 그쪽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에 이제 편입되어 있는 주식들을 보면요. 삼성전자, LG, LG생활건강, SK하이닉스, SK케미컬, 뭐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등 있죠. 네. 다 이제 앞에 프로야구 구단을 가진 그런 관련 기업인데요. 간혹 가다가 여기에 관련 없는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주식들도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추측에 혹시 이 펀드를 만들려고 자산운용사에서 기업을 어떤 기업이 유망한가 해서 쭉 놓고 보다가 지나가던 누가 이제 야구 좋아하시던 분이 이거 다 야구와 관련 있는 이 기업들 아니야? 야 이거 이름을 프로야구 한번 펀드라고 지어보자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투자 설명서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일단은 프로야구에 관련된 기업들의 80% 이상을 투자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추측했던 것처럼 어떤 장난식으로 네이밍을 하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일반적으로 뭐 이쪽 공부를 하고 이쪽에서 일하고 있는 저도 약간 좀 뭔가 좀 깨름직한 기분이 드는데 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속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뭐 깨름직한 뭐 이런 기분이 좀 들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런 펀드를 활용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거나 아니면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속인 거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야구장 운용, 요즘에 프로야구 시즌이라서 대박이 났다 이렇게 했을 때 기대를 했다가 투자했을 때 조금 수익률이 변변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처음에 말씀드린 9호선 펀드도 마찬가지였고요. 9호선 펀드가 사실상 승객이 늘어났으니까 수익이 대박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 이 9호선 펀드 같은 경우에는 9호선에 이제 민간으로 투자하는 이 민간 투자 기업에 대해서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즉 9호선과 관련된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9호선 승객이 아무리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실질 수익률은 별로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평균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보다 낮은 한 4% 정도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거의 뭐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렇죠. 뭐 네.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서두에 그 9호선이 이제 연장이 되면서 그 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된 게 사실 아니죠. 네네.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키가 180이 조금 안 되는데 저희 같은 이제 단신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정말 힘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니까 조금 애매하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이색적인 펀드들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저도 좀 새롭게 팀장님 덕에 알 수 있었다라는 점 좀 보시고 이런 이색적인 펀드들도 각 요소에 따라서 잘 활용을 하면 그래도 최근에 많이 금리가 떨어진 상태니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될 그죠? 수도 있죠. 잘만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키가 뭐 2m는 조금 안 되는데요. 고선 타면서 너무 그쵸. 힘들어요. 그러면 팀장님 네. 이런 이색적인 펀드들을 좀 이제 이용해서 투자를 할 때 네.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그죠? 네, 그렇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사실 이 주의사항만큼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이 프로야구 펀드나 9호선 펀드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펀드, 물펀드, 뮤지컬 펀드, 장뇌산 펀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내산 펀드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이색적인 펀드들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색 펀드의 수익률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참 많은 펀드들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펀드 맨 위에 보이시는 워터라고 써 있는 이 물펀드 혹은 세 번째, 네 번째에 보이는 이런 어떤 명품 펀드 이런 것들 말고는 사실상 수익률이 그렇게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물펀드나 아니면 이 명품 펀드 역시 해외 펀드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많이 작년부터 축소가 됐죠. 이러다 보면은 그냥 이제 어떤 평균 수익률을 내고 있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비해 가지고 굳이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세금까지 물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특별한 뭐 메리트도 없어졌고요.
실제로 이런 매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실제 뭐 물펀드나 이런 명품 펀드의 설정액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색 펀드에 투자를 하실 경우엔요, 당시에 이슈가 있죠. 이제는 뭐 물 부족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물펀드가 뜬다, 이런 이슈들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앞으로 향후 뭐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에도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이 어떤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투자 대상에 따라서 이게 뭐 물펀드인데 우리나라 물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외에 물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한다. 당연히 이제 해외 펀드이기 때문에 과세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투자 대상과 이런 투자 대상에 따라서 어떠한 세금이 또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뭐 해외 펀드라고 한다면 환해지도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보셔야 될 게 설정액, 즉 펀드에 모인 자금의 규모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설정액이 너무 작게 되면 펀드가 중간에 폐지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설정액이 뭐 1억 단위인지 2억 단위인지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많은 조언을 들어보시고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나중에 손해를 보시는 일이 적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재테크 핫 이슈 시간에는 김현희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이색 펀드들에 대한 종류를 알아봤고, 이런 펀드들을 활용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하고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그때 뭐 이슈에 따라서 투자를 따라가는 것보다 원칙을 가지시고 그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현재 RTN 재테크 1번지를 시청하고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 중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02-797-81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재테크 유머니 시간입니다. 실제로 재무 상담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신 사례들을 공유하고 또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한 코너죠. 시청자 여러분들께 솔루션과 재테크의 원칙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재테크 유머니 시간에는 정상우 소장님이 먼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례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오늘은 한 2달 전에 상담했던 30대 중반의 그 부부의 그 상담 사연을 좀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가정을 상담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은 또 굉장히 좋았고, 어떤 부분들은 조금 많이 아쉬웠는데,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내역인지 좀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같이 드릴 텐데요. 일단 가명으로 정경민, 김정희 부부의 상담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녀는 아직까지 1명, 3살 난 자녀 1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직업은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계셨고요. 그다음에 와이프분은 프리랜서로 영어 번역 작업을 하셨는데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새롭게 한 사실인데, 보통 그 영어 그 번역을 할 때 네. 꽤나 많은 비용들을 받으시더라고요. 예, 장당해가지고 뭐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사실도 좀 알아가면서 좀 재미있게 상담을 했던 케이스 같은데요. 이 가정의 가장 큰 3가지의 궁금점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가정의 보장성 보험료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손을 대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을 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내용을 또 바꿔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만기가 되는 목돈들이 있는데, 이런 목돈들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은지, 요거에 대한 그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사실상 이 부부와 상담을 하다가 제가 느낀 점은, 수익은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두 분 다 성향이 워낙 안정지향적이신 거죠. 그런 분들 그래서 계세요. 네. 그죠? 그런데 이제 수익은 나야 되고,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가장 저희가 난감하죠. 힘든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을 뒤쪽에서 제가 좀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크다 보니까 자녀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미리 준비해주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줘야 되는지 많이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가정의 지금 현재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면, 부동산 자산으로 아파트 4억 정도의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주택담보대출은 7,5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뭐 부부가 열심히 좀 상환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 도움을 조금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4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고 은행의 정기 예금으로 5,500만 원 정도, 즉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목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 요 5,500만 원에 대한 고민을 좀 가지고 계셨고 연금 자산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해서 합계 자산이 한 5억 정도가 조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부채 뭐 담보대출 7,500만 원이니까 순자산은 한 4억 2천만 원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15% 정도니까 썩 나쁜 편은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 보기 드문 그쵸. 아주 건전한 가정이네요. 그렇죠. 그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집을 살 때 부모님 도움이 역시 부모님. 그래서 부채 비율도 15% 정도여서 그렇게 뭐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 월 나가는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 금액이 있었고요. 와이프분 그 연 비정기 수입원이 이제 1,000만 원 정도에, 그리고 와이프분이 그 번역 그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신데 요게 최소 100만 원입니다. 최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조금만 이제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더 높은 수입원을 벌 수 있는데 네. 이제 육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최소한 요 정도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일을 맞추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정에 들어가는 생활비나 아니면 부부 용돈 등 고정 비용에서 300만 원 정도인데 얼핏 보기에도 좀 많은 금액이죠. 그죠? 이런 금액들 비용해서 뭐 기타 비용들이라든지 그리고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뭐 보장성 보험 55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었고, 그리고 서두에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가 워낙 성향 자체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뭐 펀드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없으시네요. 예. 이런 것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시고 생각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상담을 하는 내내 금리는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수익은 났으면 뭐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재밌게 상담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기적금의 모든 저축을 하고 있었고 연금저축 또한 보험사에 좀 안전한 금리 연동형으로 5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가정의 전체적인 뭐 자산 현황이라든지 매월 지출되는 뭐 수입과 지출되는 내역들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팀장님 보시기에 여기까지 해서 이 가정의 뭐 특별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재무 네. 별점을 주신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재무 별점에는 사실은 좀 인색한 편인데요. 그래도 네네. 이 가정에는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한 75점에서 80점 사이? 네. 좀 나름 많이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렇게 프리랜서 분들이나 또 보면 비정기 소득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시잖아요. 이렇게 비정기 소득이 높고 프리랜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고정적인 저축액이 높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기 적금도 150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시고 연금저축보험도 50만 원, 즉 저축액 200만 원을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거는 지출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이제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75점, 80점밖에 안 드린 거는 용돈 규모가 조금 크지 않은가. 이 부분만 줄여서 저축액만 좀 늘리시면은 한 90점 이상은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대표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수입원이 좀 적은 편이 아니었고 아직 아이가 한 명밖에 되지 않은 편에서 수입원 대비 저축률 뭐 많으면 많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적으면 적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 또한 같은 생각으로 해서 재무별점 저도 한 80점 정도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제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그 서두에 그 문제점 궁금했던 뭐 보험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목돈의 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활용, 자녀 자금에 대한 준비 방법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 방송에서 참 많이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가정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이 종신보험을 포함해서 뭐 의료 실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까지 해서 55만 원 정도 이제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각각의 특색을 보면 이제 부부가 동일하게 사망에 대한 부분은 종신보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 15만 원과 12만 원의 이 종신보험 중에 특약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이 종신토록 사망에 대한 집중이 될 수 있는 금액에 다 한 80%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완전 뭐 오리지널 종신보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의료 실비와 이 건강보험 같이 되어 있는 실비보험에 중요한 3대 성인병에 대한 진단비라든지, 그 다음에 실비라든지, 뭐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한 것들이 너무 알차게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어린이 보험을 이제 한 10만 원 정도로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아마 예전에 그 자녀 자금 준비 과정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특히나 이제 부부의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정말 소중하고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 뭐 보장성 보험이나 우리 아이 뭐 자녀 학자금 뭐 이런 거 돈 많이들 10만 원에서 준비하시죠. 20만 원 정도? 그 정도 내가 못 해줄까라고 해서 선뜻 가입을 해주시는데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요, 이런 보장성 보험은 최소로 가입을 해주시고 나머지 차액만큼을 좀 아이를 위해서 저축을 미리 해주시는 구조로 좀 만들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55만 원의 비용을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원칙을 세웠냐면요. 보통 보험료는요, 뭐 많은 분들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맞벌이 수입원의 기준이 아니고 외벌이 수입원 기준에서 한 6에서 최대한 10% 정도 내외가 좀 적당하다라고 보여지겠죠. 이게 뭐 보장성 보험을 너무 두껍게 준비를 하다 보면 매월 지출되는 고정비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저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마이너스 이제 인생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가정에 납입되는 보험료의 보험료의 기준은 외벌이 소득원 기준으로 한 6에서 최대한 10% 정도만 좀 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장의 범위는 큰 위험부터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위험은 아무래도 사망이겠죠. 근데 이 사망은 눈에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진 자산이 많거나 혹은 물려받을 자산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종신보다는 딱 필요한 그 기간을 산정을 해가지고 정기보험 형태로 좀 만들어 놓는 게 보장성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망 다음으로 좀 위험한 중대한 질병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질환이라든지 이런 그 3대 성인병에 대한 진단비라든지 후유장애, 내가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아파서 후유장애를 얻어서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쪽에 대한 보장은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뭐 기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맞게 따라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보장 기간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마찬가지 사망에 대한 부분과 사망에 대한 부분들을 산정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의 독립 시점을 좀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부모의 나이대로 따지면 한 60세에서 70세 사이가 되면 막내 시점으로 자녀가 독립하는 시점이 되니까 사망보험은 그때까지만 준비해주는 뭐 이런 형태가 되면 될 것 같고요. 보장의 범위도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죠. 좀 이제 과거 몇 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생명보험에는 이 그 뇌쪽 질환에서 보면 뇌출혈밖에 보장을 해주지 않죠. 근데 이제 손해보험사 각각 활용하게 되면 뇌졸중이라든지 뇌혈관까지 보장을 해주는 보험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보험사들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심근경색만 해주는 보험사가 있는 반면에 그보다 더 높은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 보험회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보험은 한 5만 원 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이제 올해부터 보험료가 조금 오르다 보니까 한 5만 원에서 한 6만 원 선, 요 정도 선이 좀 적당할 것 같은데요. 의료 실비를 중점으로 해서 100세까지 보상이 되는 이런 내용으로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기타로 보장을 해주는, 제가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해놨는데요. 가족일상 배상 책임 담보라든지 아니면 운전자 특약을 좀 같이 구성을 하시는 게 보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이 가족일상 배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잘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연한 사고로 남의 신체상해라든지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에서 일정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건데요. 특히나 그
남의 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의 공제 금액이 있지만 사람에 대한 피해 금액은 공제 금액이 없이 다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바로 지난주에 제 고객이 고객 자녀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횡단보도에서 아주머니를 치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넘어지면서 쓰러지셨는데 뇌출혈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 비용만 수천만 원과 이제 합의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데 요 간단한 담보에서 처리가 된다라는 점 이렇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담보를 들 때 중요한 팁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말 그대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 특약이 있고요. 그냥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가입하시면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 중에 주민등록상 같이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라면 한 명만 가입해도 모든 가족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 이제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분한테 이런 설계사분, 저런 설계사분, 다른 분한테 다 가입하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이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한번 보험 증권을 확인하셔가지고 요 특약도 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분 정도만 남겨놓으시고 다른 분들은 해지를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정을 제가 어떤 식으로 조금 수정을 해드렸냐면 기존의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크게 손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부부의 의료 실비보험에 좋은 내역들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일하게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렸고요. 이 사망보험금으로 많이 설정이 됐던 이 종신보험을 똑같은 사망보험금에 오히려 남편분한텐 사망보험금을 5천만 원 정도를 더 올려드렸습니다. 기존에 25만 원 정도 내고 있는 이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 5천만 원에 5천만 원을 덧대서 즉 다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전자에는 5천만 원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그거의 2배인 1억 정도가 나오게 오히려 보장금액은 올렸지만 금액은 확 줄 수 있도록 이런 정기보험 형태로 좀 부부를 같이 내용을 변경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녀 보험도 새로운 걸 가입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적립보험료라든지 불필요한 담보라든지 너무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 담보를 좀 조정을 하고 거기에 해당됐던 보험료들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계약 변경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했더니 가정의 보험료가 한 55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로 약 2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이제 줄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다른 상담의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걸로 저축을 어떻게 바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가정에 대해서는 일단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에 대한 고민은 이제 곧 만기가 되는 이 5,500만 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풀어드렸는데요. 이 가정의 부부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워낙에 성향 자체가 안정적인 성향이셨기 때문에 정기 예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각각 따로따로 요걸 가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채권형 펀드나 뭐 해외 채권형 펀드나 그리고 뭐 ELS 뭐 주가 연계 증권을 제가 좀 적어 놨는데 다 ELS도 원금 이제 보장형으로 좀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와 해외 채권형 펀드로 좀 나눠 놓긴 했지만 사실 그 편입 비율이 다 국공제에 편입되는 트리플 A 등급 이상의 국공제에 편입되는 지극히 안전한 펀드들로만 좀 구성을 했고요. 물론 과거 수익률이 현재나 미래 수익률을 대신하진 않지만 보통 이런 트리플 A의 국공채에 투자되는 펀드, 채권형 펀드들의 한 3년, 2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적어도 한 3%에서 한 4.5% 정도가 나오니까 최근에 은행 예금 금리가 너무 떨어진 게 사실이잖아요. 힘이 없죠. 네. 그래서 정기 예금을 설정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런 완전 안전한 채권형 펀드를 좀 활용을 하시는 것 또한 대안 중이라고 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에 대한 자금들은 자녀자금 삼총사라고 하는데 사실상 자녀 명의의 CMA 계좌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만들어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받는 설날 때 받는 용돈들 이런 것들 그냥 일반 보통 통장에 넣어놨다가 그냥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그냥 자녀의 명의의 CMA 계좌로 좀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자녀 명의의 그 적립펀드를 좀 같이 개설을 좀 해주십시오. 자녀의 자금을 언제 쓸지는 모르겠지만
뭐 10세 미만의 그 자금들이라면 최소 뭐 5년 이상은 저축할 수 있는 돈들이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은 뭐 가치나 인덱스의 주식형 펀드를 좀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0년이 넘어가는 장기에 대한 저축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험사의 변액 상품을 좀 활용을 하시되 최소 금액을 설정을 하시고 추가 납입을 해주는 구조로 좀 만들어 주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자녀 자금들을 그 각 기관과 계획에 맞춰서 좀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좀 정리를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뭐 이번 상담 사례도요, 속 시원하게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정에 갖고 계신 이 재무적인 궁금증, 고민사항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그런 고민 있으시다라면 주저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 시원하게 풀리고 계신가요?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재테크의 그 고민을 전화로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나의 재무 상태를 진단을 받고 싶거나 특정 가입 상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직접 전화 연결해서 거기에 대한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전화는 저희 김현우 팀장님께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시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수원에 사는 40살 주부인데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가지고 전화 주셨나요? 네, 남편이 몇 네. 년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빚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네. 빚 갚다 보니까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네. 쓴 게 좀 점점 늘어나서 갚지를 못하고 빚만 늘고 있는데, 네. 어떻게 갚아야 될지 좀 막막하고, 그래서 전화드렸는데, 이런 것도 상담이 될까요? 네, 물론이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기운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돈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이런 것들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맞벌이신가요? 아니면은 외벌이신가요? 지금은 외벌인데, 네. 맞벌이라도 해서 좀 조금이라도 더 벌까 좀 고민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분 소득은 얼마 정도, 실수령액 기준에서 얼마 정도 되시죠, 월? 네, 매달 다른데 네. 보통 35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350만 원 정도 되시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부채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시죠? 얼마 정도 부채 현황이 되시나요?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네. 대략 한 7,600만 원 정도인데요. 은행에 한 1,500만 원, 네. 카드론이 3,000만 원, 카드값이 300만 원 정도 있고요. 네. 이게 대부업체도 있는데 이게 한 2,800만 원 정도. 2,800만 원이요? 네. 네네. 요거 합쳐가지고 총 7,600만 원 정도시다. 네. 이 대출, 은행, 아까 대출이 1,500만 원 있다고 하셨는데, 요게 담보대출인가요? 신용대출인가요? 전부 신용대출이에요. 전부 다 신용대출이세요? 네네. 이 신용대출은 아시다시피 금리가 좀 높은데, 담보대출로 갈아타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금 담보로 할 만한 게 없어서요. 시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어서 네. 네, 담보대출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어려우신 상태시고, 그러면 뭐 실례지만 시부모님께서 지금 현재 소득이 있으신가요? 연세가 좀 많으신데 네. 현재 소득은 없으시고요. 네. 네, 제가 아기도 한 명 있는데 생활비가 좀 늘어나고 대출금 내는 게 좀 너무 많아서 네. 점점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시부모님 두 분 계시고, 알겠습니다.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 지금 원금하고 이자를 납부하고 계시죠? 카드값 내는 게 좀 매달 달라서요. 네. 카드값을 빼면 한 달에 한 230에서 240만 원 정도씩 상환하고 있어요. 카드값이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매달 쓰시는 그 생활비 부분 네, 요거 생활비. 빼고 원금하고 이자 지금 빌린 돈 갚는 것만 한 달에 230 정도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 5명 생활비를 생각하면 굉장히 사실 230이면은 큰 비용인데 부담스러우실 텐데 혹시 이거 뭐 연체하신 적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연체는 아닌데 네. 연체 막으려다 보니까 적금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깼고요. 예. 네, 대출을 더 추가적으로 받다 보니까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연체를 되면 이제 신용불량자로 되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아, 뭐 연체 막으려고 지금 적금은 다 깨셨고, 네,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현재 소득은 남편분 바깥분께서 혼자 한 350만 원 정도 되시는 상태시고, 부양가족은 시부모님 2분 포함하고 자녀까지 해서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까지 총 5명 되시고요. 2분 명의로 된 부동산은 현재 없는 상태고 연체도 없는 상태. 뭐 신용불량자 뭐 걱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상환은 하시는 상태인데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환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좀 어떠실까요? 언뜻 듣기는 했는데 네. 그 개인회생하게 되면 파산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아, 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산하고 개인 회생제도하고는 완벽하게 이제 엄연히 다른 제도고요. 이 파산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개인 회생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인 회생제도가요, 어떻게 시행되냐 하면은 소득에서 일단 부양가족 최저생계비를 뺍니다. 빼서 남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남는 금액만 5년 동안 상환을 하시면 나머지 빚은 전부 다 탕감을 받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저생계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5인 가족이면 약 296만 원 정도가 최저생계비로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350만 원이 소득이시니까 350에서 최저생계비 296만 원을 빼면요. 대략 한 달에 54만 원 정도 그리고 이 54만 원을 5년 동안만 변제를 하시면 되거든요. 뭐 실제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54만 원만 5년 동안 납부를 하시면 내는 돈은 총 3,24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자는 100%안 내셔도 됩니다. 한 푼도 안 내셔도 되고 원금도 사실 지금 있는 이 7,600만 원 중에 대략 3,200만 원 정도 빼면은 4,300만 원 정도만 4,300만 원 정도가 이제 탕감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탕감받는 이런 원금이나 이자의 규모도 굉장히 좋지만은 무엇보다 230만 원 정도씩 지금 나가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되실 텐데 이 수준이 그냥 54만 원으로 쭉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생활비 관리만 잘 하시면은 앞으로 빚이 더 늘어날 일도 없다라는 거죠. 네. 네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은행이랑 카드사에서 전화 오고 막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해주는 구제제도라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뭐 대부업체든 은행이든 절대 연락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그거 신청하면 네. 신용불량자 되고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네.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사실상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을 신용유의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회생 신청 중이신 분들은 별도의 등급으로 관리가 되기는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뭐 불편한 점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이 5년 동안에는 신용카드나 뭐 신용대출은 사용을 못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5년만 지나면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사항은 이 변제가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만약에 이 연체를 시키시면 못 내시게 되면은 인가가 취소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뭐 그 회생 기간 중에 연체된 것들, 연체 이자를 다 납부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건 좀 주의를 하시고요. 이런 연체 같은 게 없도록 회생 기간 중에도 조금씩이라도 모으셔가지고 좀 저축을 좀 잘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저축도 할 수 있나요? 네네네. 그럼 어디 가서 신청하면 되는가요? 네. 이거는 이제 법원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으시니까요. 법무사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길 바라고요. 뭐 수임 비용이 보통 평균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데 법무사분들과 잘 말씀을 하시면은 이것도 조율해서 분납도 가능합니다. 이거 꼭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그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끊으셨나 끊으셨네요. 보네요. 자, 다음 전화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는 34살 주부입니다. 네, 그러세요. 오늘 어떤 부분이 네, 궁금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셨는지요? 제가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남편이랑 출산 계획을 좀 바로 잡아서 이렇게 다행히 임신이 이제 되어서 지금 임신 20주 정도 이제 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출산 관련 이제 정보들을 많이 얻으려고 네네. 육아교실 같은데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다녀봤는데 네. 막 태아보험을 권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입을 꼭 해야 된다고. 그쵸.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건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또 필요하다 하면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뭐 네네. 임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저 또한 시청자분처럼 결혼을 해가지고 5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 어쨌든 네. 5년 만에 첫 아이를 이제 갖게 됐고 지금 사실 둘째가 또 저희 와이프 뱃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 또한 이제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각 회사별로 좀 비교해봤던 기억들이 생생한데요. 오늘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요. 좀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좀 전에 태아보험을 많이 여기저기서 가입을 권유 받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네. 부분들이 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뭐 보험에는 뭐 생명보험도 있고 실비보험도 있다. 뭐 네. 그런데 뭐 꼭 가입은 해야 되고 어떤 데서는 뭐 상담을 한 후에 바로 가입을 하면 뭐 경품도 이렇게 준다고 그러시죠. 하더라고요. 네. 경품에 혹하신 건 아니시죠? 아니 사실 좀 유모차가 좀 아, 그래요? 필요해서 네 그걸 준다는 데도 있어서 좀 유모차. 그쪽을 가입을 할까 하는 생각은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유모차를 주는 회사도 있던가요? 네네. 대단한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제 제가 시간 그냥 좀 빨리 말씀을 드릴 텐데요. 태아보험에 가입은 이제 22주 안에 하는 것이 조금 좋긴 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20주 정도가 되면 태아의 뭐 정밀 초음파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때에 이제 뭐 태아의 좀 건강에 대한 작은 이상이 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이상이 발견되면 태아보험을 가입하는데 좀 제한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시기에 이제 산모의 당뇨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된다면 태아보험을 가입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보험사에서는 22주 안에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를 하셔야 될 점은 가입하시기 전에 보험을 가입을 해서 이걸 만기에 환급을 시킬 건지 아니면 순수 소멸성으로 하실 건지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 생각엔 순수 소멸성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보통 최근에 나오는 이 태아보험들은 100세 만기다, 하물며 이제 110세 만기다, 이런 상품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태아 기준으로 이 100세 보험을 가입해 놓는다면 100년 있다가 그 만기되는 돈으로 어디에 쓸까요? 그죠? 네. 쓸데 없겠죠. 그래서 네. 그 만기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적립금액으로 산정하기보다는 순수 다 소멸되는 이 소멸성 상품으로 하셔가지고 보장성 보험료를 좀 최소화시키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시청자분이 가입 권유받으신 것들이 만기 환급형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시죠? 네, 그거는 아니었는데, 네네. 근데 정확히 저도 너무 보험이 너무 종류가 많아서 그쵸. 금액도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음. 비싼 보험은 뭐 1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좀 뭐 저렴한 것도 있고, 물론 뭔가 이렇게 내용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네네네.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요즘은 뭐 다 뭐 유모차 이런 데 준다는데, 그런데 가입을 많이 한다. 막 그래서,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 거기가 보험료가 되게 비싸요. 한 1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유모차 네, 그래서 값이네요. 고민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네,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느 상품으로? 보험 가입하는 건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 같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원칙만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보험 기간을 30세 만기로 할 건지 100세까지 쭉 가게 할 건지를 결정하시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실손보험을 원칙으로 가입을 해주실 거라면 100세까지 해주시는 걸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네. 중요한 성인병에 대한 진단비라든지 실비보장은 반드시 좀 구성을 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아,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고려하셔야 되는 건 가정 형편액, 즉 다시 말하면 가정 재무 상황에 맞는 월 납입 보험료를 가입 전에 꼭 한번 산정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 소중하기 때문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 네네. 문제가 되면 그거 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 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것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 상품이 각각 나눠져 있는데
사실 제 기준에서는 손해보험사 상품의 실비나 중요한 진단비만 좀 구성을 해서 가져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시청자분 너무 아쉽게도 준비된 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어서 제가 요 3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고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다시 좀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전화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시장을 바라보는 해안과 그리고 끊임없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 여러 가지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오늘도 뭐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준비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 준비할 거고요.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